평생 모아온 돈을 은행에 넣었을 뿐인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명하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금 거래가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72세 박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자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은행에 넣었는데 며칠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인데 말이죠. 박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요즘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 평소에 100만 원씩만 거래하다가 갑자기 9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은행에서 의심 거래로 신고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1천만 원만 넘어도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더 무서운 건 금액에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마치 지뢰밭을 모르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런 불안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의 현금 거래가 정확히 언제부터 누구에게 감시받기 시작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세무서의 관심을 끄는지, 혹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을 알면 오히려 세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억울하게 낼 뻔했던 세금 수백만 원을 되돌려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시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귀중한 정보들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금 거래에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금 거래가 정확히 언제부터 감시받기 시작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큰 돈이 움직일 때 자동으로 보고되는 장치예요. 같은 은행에서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넣거나 빼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언제 거래했는지, 얼마를 거래했는지가 모두 컴퓨터로 자동 전송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 직원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스템이 알아서 신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금액만 넘으면 무조건 보고되는 거죠. 이 기준이 예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1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괜찮았던 거래가 지금은 모두 감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바로 의심거래 보고 제도인데 이건 금액에 제한이 전혀 없어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은행 직원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평소에 50만 원씩만 거래하시다가 어느 날 800만 원을 3번에 나눠서 입금하셨거든요. 1,000만 원 기준을 피하려고 하시는구나 싶어서 은행에서 의심 거래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이 은행의 의심을 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분할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900만 원씩 3번에 나눠서 넣는 경우죠. 1,000만 원 기준을 피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더 의심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소 소득과 맞지 않는 거래예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 갑자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넣으면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해하는 거죠. 세 번째는 평소 패턴과 다른 거래입니다.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만 빼던 분이 갑자기 1,000만 원을 빼면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용도를 말하기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은행 직원이 무슨 용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라고 대충 넘기려고 하면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는 패턴이에요.
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현금을 빼면 왜 이렇게 돌아다니며 거래할까 의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급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서류 작성 없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피하려고 하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단계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세무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큰일 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은 단순한 확인차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당황해서 거짓말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겁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무작정 부인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세무서에서 연락 왔을 때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래 한 적 없는데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건 무작정 인정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인정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문제가 없던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금 문제는 법과 원칙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서류를 함부로 제출하는 겁니다. 이 서류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다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세요. 관련 없는 다른 자료까지 보여주면 새로운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세금 내고 끝낼게요. 이런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곤란해져요. 일곱 번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내 돈인데 왜 이런 걸 물어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 관계만 악화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정확히 뭘 궁금해하는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그리고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즉석에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이 방법을 알면 오히려 세무서와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바로 미리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모든 세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수백만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라고 미리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답변에 따라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현금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은행에 입금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고 미리 물어보는 거죠. 더 확실한 방법도 있습니다.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납세자가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에 세무서에 질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무서에서 신청한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해주고 이 답변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답변을 믿고 세무 처리한 경우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 제도를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 전에 미리 세금 문제를 확인하고 아무 문제 없이 거래를 완료하셨거든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때는 미리 전화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용도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손주 학자금으로 3천만 원 현금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결제용으로 1천만 원 인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은행에서도 의심거래 보고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현금의 출처를 항상 메모해 두세요. 2020년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집에 보관하다가 입금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은 돈, 이런 식으로요. 관련 서류도 보관해 두시고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무조건 계좌 이체로 하시고 메모에 용돈, 생활비, 교육비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적어두세요. 자동으로 기록이 남고 출처도 명확하니까요.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이게 나중에 현금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거래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큰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그 출처와 용도를 정리해 두시고 혹시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나, 증빙 서류는 잘 보관되어 있나 미리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세금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숨기지 말고 미리 126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필요도 없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혹시 이미 세금을 잘못 내셨다면 5년 내에는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 중에서도 이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만 잘 기억해 두시면 평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챙김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분들, 특히 자녀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아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하고 실질적인 노후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